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대표 수강생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덕원입니다. 오늘 수업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아파트 정문으로 구급차들이 들어가고 곧이어 경찰 순찰차도 도착합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겠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31살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 앞 계단에서 26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어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뒤 베란다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19층이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방송된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 보도 많이 됐었고 보시는 분들께서 충격을 크게 받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이 사건도 처음 봤을 때 네. 너무 잔인한 데다가 예. 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의도도 궁금하고 네.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피해자가 최근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예. 또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디의 프로파일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20대 연인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네. 사건 당일 둘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했고, 피해자는 A씨의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기를 요구했죠.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B씨는 추락으로 인해 사망하게 됐죠. A씨는 범행 뒤에 112에 직접 신고하며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고,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 중입니다. 네.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고의입니다. 고의라고 한다면 이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사건, 이 행동 자체가 왜 어떻게 벌어졌는지 본질이죠. 그 본질이 네. 살인, 살해, 상대방을 죽이겠다, 살해하겠다라는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죽이겠다라는 고의 없이 행했던 행동들이 네. 결과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고의가 이 고의성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근데 제가 그냥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건 좀 고의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요. 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19층 높이에서 밖으로 떨어뜨렸잖아요. 네. 이 행동 전반에서 우연하게라든지 예기치 않게라든지 의도치 않게라든지 이런 설명은 전혀 통용되지 않죠. 그러면 이게 계획된 행동이었을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획적인 범죄냐 아니냐로 이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형량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지금 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심신미약. 그 부분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계획을 떠나서 고의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동 전반에 걸쳐서 고의성이라는 것을 먼저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성은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계획성이란 것이 사실 쉽게 확인되는 것은 도구의 준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뭐 스토킹이라든지 협박, 이런 사전적인 행동들, 네. 예비한 흔적,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네.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의 단계도 높은 단계의 계획, 낮은 단계에 대해 계획 또는 막연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즉 살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란 것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고 언젠가 어느 순간이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문제는 과연 그 계획성의 여부가 검찰에 의해서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네. 뭐 막연한 계획 같은 경우는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 속에 이야기가 됐던 흔적이 있다든지 네. SNS라든지 또는 컴퓨터 활동 중 온라인 활동 중에 남겨진 흔적이 있다든지 네. 혹은 뭐 기록물이 있다든지 다른 형태의 폭행이나 뭐 상해나 또는 뭐 살인의 예비 음모 같이 보이는 행동들이 있었다든지 네. 이런 증거 확보들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이 확보된다면 이것이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와 고의와 계획을 아주 높은 수준의 계획은 아니지만 네.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고의의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가 2004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통원 치료도 받았고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뭐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이름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네.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양극성 정동장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네. 예, 갑자기 급격히 기분이 막 네, 좋아졌다가 맞아요. 또는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네. 되었다가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뭐 이러한 이제 그 기분 장애, 정동 장애를 말하는데 네. 그게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과 실제 이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인가,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영국에서 맥노튼 규칙이라고 있고요. 그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 뭐 모범 형법 이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러한 외국의 그 입법례들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론들을 연구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거의 비슷해요. 네. 뭐냐 하면 첫째,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알고 행했느냐. 둘째,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임을 알고 행했느냐. 네. 셋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를 알고 행했느냐. 그렇다면 이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요. 이러한 세 가지의 판단에 뭐 정신질환이든 어떤 다른 네. 사유가 영향을 미쳐서 그런 판단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상당히 판단력에 저하를 가져오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치 못한 상태, 그리고 이 행동이 나쁜지 좋은지, 예를 들자면 어린 아기가 뭐 아빠의 눈을 손가락으로 푹 찌른다. 이것이 자기가 나쁜 행동이라고 알 리가 없잖아요. 신생아. 이건 알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 그리고 그 행동이 아빠에게 어떤 고통을 야기할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하니까 정말 너무 좀 그런데요. 네,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교를 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동 장애란 것이 그러한 지금 자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피해 네. 여성에게 흉기를 사용해서 여러 차례 찌르고 그리고 19층에서 떨어뜨리는 그 판단 자체가 이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나쁜 행동인지, 피해자의 어떤 결과가 야기될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 정도의 질환이냐, 증세였느냐. 그건 입장이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정에서도 단지 이러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심신미약, 심신상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동기라는 게 확연히 보이잖아요. 동기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뭐 피해 여성이 다른 남자와 뭐 관계가 있다는 의심, 의심을 이 편집증적인 의심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말다툼이 있죠. 그렇게 이어진 것은 그 다음에 헤어지자라는 통보를 하죠. 네. 이별 살인의 적극 아주 맞아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별 살인이 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이죠.
우발적으로 한 거라고 보기 힘들군요. 그렇죠. 최근에 일어났던 이석준, 김병찬 이런 그 스토킹 살인범들이 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것에 왜 심신미약 그 적용해야 할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수면 부족이었다. 40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피의자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기도 했다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네. 이 범행의 양태 양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가 너무 확연하고요. 네.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친 가중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단히 잔혹하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잔혹한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에 어떤 책임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합리화 정당화 변명으로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네요. 그렇군요. 잠을 못 자서 네. 잠을 못 자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불면증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수면 부족, 야간 심야 동안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무슨 그런 수면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 야기합니까?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앓고 계신 분들 무척 많으세요. 맞아요. 그분들이 이 피고인과 같은 잠재적 범죄자다? 이거 잘못된 시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수면 부족이든 마약류의 복용이건 또는 정신질환이건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책임을 경감시켜서 형을 깎아주십시오라고 하려면 그랬다라는 입증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 정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그 정신질환을 빌미로 네. 감형을 요구하는 거 볼 때마다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좀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편견이 더 강화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정신질환을 자꾸 내세우게 되면 네.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요.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은 병원 가기를 꺼리시게 되죠. 부담스럽죠.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봐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들께서도 제발 함부로 그냥 그런 심신미약 사유 들이대지 마시고 네. 정말 근거가 있을 때 네. 범행의 행동이나 피고인의 그런 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내세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마약 투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더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영향을 네. 좀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마약 투약이란 것은 이러한 어떤 심신상실 등의 책임성 경감의 사유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 행동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와 동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별개의 범죄로 마약 투약은 반사회적 범죄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것을 구입했느냐? 그 구매를 하게 된 판매책, 유통, 제조, 수입 네. 뭐 이쪽에 대한 윗선 수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건 마약반에서 해야 되고 이 강력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은 다른 차원의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야, 저 하도 뭐 음주위원 이런 감격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약 네. 중독이란 거, 마약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해서 대뇌, 뇌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헛것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환각이라고 하죠. 또는 환청, 헛것을 듣거나 그래서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고 의지와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모르는 상태였고 그게 나쁜 행동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초래했다는 그렇죠. 것이 입증이 네. 되면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해서 역시 심신상실미약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본인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러 마약 먹고 범죄하려고 했다는 것을 또 입증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직접 신고를 한 뒤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은 어떤 심리에서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일단 이 행동 자체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 살인의 네. 고의가 입증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거든요. 그렇죠. 가장 비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본인이 네. 저질러 놓고선 그 뒤에 그 자기의 어떤 흥분, 격정, 분노 이게 좀 가라앉고 나서 냉각기가 찾아오고 나서 너무 내가 무슨 일을 했구나라는 것은 이제 그 무게를 느끼면서 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조금 동정을 받고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고의는 더욱더 입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무슨 일인지 몰랐다 정신질환 때문에 이게 전혀 형성되지 않음을 바로 입증하는 거죠. 네. 유튜브에 아이다님께서 고의건 아니건 결과가 참혹한데 당연히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해야죠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만약에 정말로 어떤 마약, 수면 부족 혹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네. 공격성과 분노와 그다음에 가혹한 참혹한 범죄 행동에 습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이유로라도 영구 격리를 시켜야 되죠. 다만 그것은 그렇네요. 형벌로서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적인 병동의 것으로. 입원이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빌 커밋먼트라고 해서 형사적이 아니라 그런 민사적인 강제 조치로서의 정신병원 네. 입원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더더욱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인정을 하지 않게 하고 형벌로서 영구 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야, 진짜 이거 참 이런 분들을 좀 격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더 많이 드는 순간입니다. 6236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배우 이성균 씨 나오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 완전 좋아요. 이성균 씨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입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너무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다시 새로운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